계속 이어서 상호심사제에 대한 내용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준영님께서 설명해주신 상호심사제는 피어 리뷰, 동료 평가와 비슷하게 이제 각자 같이 심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다른 대상자에게 심사를 해서 어떤 심사의 어떤 결정의 어떤 당락을 좀 같이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심사제로 보이는데 앞서 설명하신 거 조금만 더 보태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호 심사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일을 동료 평가 즉 피어 리뷰에 전체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일정 부분은 전문가에게 일정 부분은 동료에게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 조금 더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문가가 심사한 결과는 40점 만점, 그리고 동료들 여럿이 남긴 결과의 총 합점은 30점 만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점수는? 그게 아까 기회균등제라고 말씀드렸던 30%. 그래서 네. 2차에서 100점 만점에 이 점수에 따라서 최종 지원자를 결정하는. 그럼 이 상호 심사제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의견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나님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상호심사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상호심사에 참여해보는 경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선정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캐스팅 보트가 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이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이 경험 자체가 어떤 지원 사업 기금을 수혜받아서 내 예술을 전개해 나가려는 그 앞으로에 있어서 이쪽의 언어를 익히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 이 심사제가 지표로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 지원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처럼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한 들어요.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서류 내고 내가 끝 이게 아니라 어떤 활동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처럼 설계가 좀 단단하게 되어서 이게 점수로도 기능하지만 지원 사업이 이렇게 글을 써서 제출해서 낸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린다, 혹은 뭐 인터뷰에 가서 뭐 질문에 답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든 안 되든 무언가 얻어갈 수 있는 경험으로서 기능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나님은 그 기회균등제도 그렇고 상호 심사제도 그렇고 이제 그 참여자의 경험을 되게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호 심사제도 심사 대상자로서의 그 예술가가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되게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다른 생각은 아니에요. 다른 생각은 아니고 일단 큰 틀에서 상호심사제라고 하는 건 방향성에 있어서 모든 심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이제 가야 되는 길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은 좀 생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전문가가 심사하냐, 동료가 심사하냐, 결국에는 무엇을 더 신뢰할 것인가의 이슈인 거거든요. 근데 전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심사라고 하는 건 공공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화예술이 공공성의 영역이다가 아니라 심사 행위가 굉장히 공공성의 가치를 담보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심사를 하는 것보다 심사를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심사 받는 건 내 작업이니까. 그러니까 선정됐을 때 가질 수 있는 건 내 가치인 거고, 심사자의 입장에서는 내 거를 심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의 커리어나 나의 작업이나 나의 삶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물론 평가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심사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심사자라고 하는 건 씬이나 예술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나 가치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봐요. 뭐 모든 심사자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내 작업이 아닌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어딜 향하고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예술의 공공성 혹은 예술의 동시대성, 이런 식의 가치들을 가장 드러나는 형태로 선언하거나
혹은 지키거나 이런 작업이 심사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입장인 건데, 이런 입장을 가지고 심사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라는 건 현실적인 고민이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2021년에 올해 말고 작년에 했던 여러 심사들 중에서 딱 하나 심사가 이런 느낌으로 참여를 했던 심사였어요. 그건 예술청 청장이랑 예술청 위원을 뽑는 심사였었는데, 저는 예술청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그 심사는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입장을 드러내야 되는 심사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심사평도 칼럼을 쓰듯이 굉장히 고민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심사에 임하는 저 개인적인 마음인 거고, 이런 식의 태도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시대에 맞나라는 질문도 생겨요. 예를 들자면 이건 권위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나 어른이 있던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대의 특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되는 시대였었어요. 지금도 권위는 존중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뢰 자본이 작동하는 게 불신의 체계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 탁월한 개인의 어떤 개인이나 어른의 사상이나 철학이 사회를 만들기에는 이미 사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복잡해졌고, 그리고 권위의 가장 큰 근거가 되던 지적 자본이 꽤 많이 평준화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김지영님께서 발제문에 썼던 어떤 고등교육의 평준화 이슈라는 부분이 저는 함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개인이 사회를 만들기에는 좀 버거운 시대가 됐을 때, 결국 우리는 이 사회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할 건가라고 하면 결국 그게 참여 방식이라든지 거버넌스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는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국 그런 방향성 자체는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뛰어나다가 아니라 그게 지금 사회를 반영하는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데, 그 설동준님께서는 그러면 그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심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심사에 대한 자기 철학을 드러내는 거, 정확히 글로 써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모두가 알 수 있고, 일단 저는 그 글은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모두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심사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사 사례비라는 건 회의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이제 어른 혹은 공공성, 씬 이런 게 동시에 작동하게 되는데, 내가 그 돈 받고 그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그거 참여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나한테 정말 중요한가? 내가 이 씬에 그 정도의 애정이 있는가?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심사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심사를 기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심사의 대상자와 이제 내가 특정 관계에 연루가 되어 있거나, 내가 이 심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금 동준님 말씀해주신 거라면 또 다른 심사 기피가 생겨나기를 그렇게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엄청난 책임 부담이 따르는 건데, 그 정도 사례라든가 가지고 참여하려면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나중에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겼을 땐 그 15만 원 받았던 당신 그렇게 말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그런 문제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근데 심사자라는 사람들이 평가 결과를 공공연하게 자기의 어떤 걸 잘 녹여내서 밝히는 거, 지금 저는 그게 없어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빈약하거나. 그래서 그것만 좀 있어도 많이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개인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사자는 개인이잖아요. 심사자는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사평을 많이 써봤었어요.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개인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글을 쓰면서도 되게 요식행위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때때로 그건 기관이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공론장 안에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까? 상대방은 나라는 구체적인 사람에게 항변할 수 있지만
제도 전체를 향해서 항변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맞상대가 되기 위해서라도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실존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자가 그 정도까지 부담을 감수하는 경우 전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심사자한테 대우를 잘해달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심사는 공공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예술 전체 이전에 심사 자체가 굉장히 공공의 영역, 누구에게도 사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이 씬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책임감 이런 영역이 작동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공의 영역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신뢰만으로는 그런 공공의 영역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이 아니라 선정 공정 절차를 거쳐서 당신이 이 지원 사업에 심사를 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당신의 철학적인 어떤 생각들은 어떠한지를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심사위원들을 그렇게 뽑고 그렇게 뽑힌 심사위원들이 그 해당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일이 어쩌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전 두 개 다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타기관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아르코 같은 경우에 위원들을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뽑죠. 그리고 그 위원들이 그 장르 안에서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뽑는 건데, 상징적 존재를. 근데 이게 또 디테일하게 작동 방식으로 넘어가면 충분히 권력적인 방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프로토콜을 잘 디자인하는 것 플러스 끊임없이 그 개인이 드러나는 작업에 어떤 정보가 누적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사자가 스스로의 어떤 심사평이나 입장에 대해서 제출하는 입장문이라는 게 매번 있어야지 이 프로토콜과 그리고 공개적인 어떤 글 사이에 반증법적인 형태로 조율이 되겠죠. 뭐 이건 이상적인 모델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긴 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잘 매끄럽게 연결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에피소드처럼 좀 끊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특히 이제 이 심사와 관련돼서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은폐된 것들을 좀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소액다건에서 전문가 심사 제도가 들어왔고, 또 이제 그거에 또 새로운 해법에 대한 기대들이 지금 출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이제 그 계보학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좀 봐야 또 다른 시행착오로 안 갈 수 있고 시야의 확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새 눈높이로 올라가서 이 문제를 봐야지 우리가 막 숲속에서 경쟁한다고 여기만 바라보면 훨씬 더 그 문제를 제대로 못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 영역에서의 심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없어졌지만 미스 코리아 심사 때 심사위원들은 공개되나요? 그리고 국제 경기, 뭐 지금 월드컵 하지만 이때 심판들이나 심사위원들이 공개되나요? 안 되나요? 다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영역에서는 사실은 공개가 안 되는데 심사위원들을 공개하지 않는 데는 비공개 경쟁 입찰이라고 해서 대부분은 공사 현장에 대한 어떤 공사 용역들 할 때는 다 가리죠. 왜냐하면은 다들 친분을 통해서 로비의 위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술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이 심사 제도가 과거에 장르 위주의 몇몇 선생님들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보이던 실기 위주의 평가 시스템일 때는 사실 이제 이 은폐되고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들이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사실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 제가 답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고 심사위원들 공개에 대해서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판단을 좀 다시 그거로부터 담론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심사위원들 공개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총평이나 리뷰에 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공개를 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고 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예를 들면 공개된 심사위원들의 자격이 논의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저는 사실 좀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게 심사위원들의 전문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들을 뽑는 또 심사가 생기고, 마치
이 끊임없이 이 인형들이 계속 나오는 막 이 끊임없는 불신의 증명의 단계를 가는 이거 자체가 저는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 분야가 아까도 뭐 이제 한 줌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렇게 이게 넓은 지평도와 우리가 사람들을 모를 정도의 그런 세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달이 건너면 다 누구나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작업을 해왔고, 특히 전문가 그룹이라면 저만 해도 그냥 조사하시려면 제가 어떤 일 해온 사람인지는 금방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 저는 현재 웬만하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왜냐, 언제부턴가 예전에는 기관에서 저희가 이런 심사를 하는데 좀 심사 와주세요라고 주로 이제 제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직원들이 있는 경우 이제 수락을 해서 심사를 가죠. 그러면 일이 즐거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듣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심사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 일을 같이 고민하는 동료로서 되게 즐겁게 일을 해왔는데, 한 5년 전부터인가 이 현상이 되더니 지금은 거의 모든 기관들이 일괄 적용해서 저는 안 들어가는데, 심사평가위원이 되시기 위해서 본인이 평가위원 지원 신청서를 써서 제출을 하고, 거기서 또 그게 이제 명단 풀에 들어갔다가 공돌리기를 해서 로또처럼 뽑히면 제가 이제 그 해당 심사권의 후보가 되고, 그 후보 안에서도 또 공돌리기를 해서 뽑힌 분이 해당 일에 심사를 가는 구조인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영향을 많이 줬죠. 그렇죠. 역시나 이제 신뢰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데, 사실 이제 블랙리스트 부분은 지금 이제 서약서도 쓰고 장치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이 엄청난 불신의 늪이 장치를 더한 결과 제가 보는 현상은 이래요. 이거는 개인적 판단이기 때문에 뭐 전체를 표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전문가들은 이제 심사위원 그거에 자발적으로 지원서를 써서 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 신청서를 내는 분들은 아까 얘기하셨던 평준화된 70%에 육박하는 해당 예술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어떤 뭐 업체를 운영하신다거나 교수를 하신다거나 이런 다양한 분들이 일단 내시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공뽑기니까 랜덤하게 이제 그런 분들이 심사의 자리를 점점 더 많이 채워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현장과 동떨어진 본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심사들이 다시 또 저하되는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 느껴졌어요. 최근에 이제 간간히 심사를 가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드리자면, 어쨌거나 문화예술계는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그 심사를 이제 응해야 하는 예술가들도 이 세계가 이제 글로 쓰는 명시적 표현보다는 작업으로 자기들을 증명해내는 어떤 신체성이 강한 영역의 일들을 하는 공간이고, 저는 그거를 심사하는 전문가들도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물성, 즉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현장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 현장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그거 말고 이 예술 작업의 이 물성과 신체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명확히 나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술 경영 대학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회학과 교수님들이나 경영학과 교수님들이나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사실 이제 보직으로 이쪽에 넘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뵙고 있고, 또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술 작업에 아주 깊이 있는 이해들을 갖고 계시냐, 그건 또 아니라는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같이 그분들과 콜라보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그분들이 이 해당 영역의 모든 전문성을 대변하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증명하기가 쉽거든요. 전문성의 신뢰도를 높여내는 그런 아까 이력에 의한 측정에 있어서
우리 분야가 갖는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운데 서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예술가들도 이력을 증빙하기가 어렵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자기의 이 현장성에 대한 이 신체성에 대한 증빙을 해내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객관적으로는 책으로 증빙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문가들의 이 신체성과 물성을 검증하는 우리 나름의 어떤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기준들을 우리는 계속 갖다 쓰잖아요. 이제 은폐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다른 영역에 있어서 이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 분야가 지금 심사 기준에 심사로 들어와야 되는 섹터는 한 3가지로 지금 논의 테이블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하나는 복지적 측면에서의 기회 균등을 보장할 거냐 이걸 지원할 거냐 아니면 이제 예술 작업에 대한 지원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3번째로 나온 게 이제 경험에 대한 지원을 할 거냐 이 3가지 영역으로 지원의 취지가 나뉜다면 사실 저는 이거를 아까 그 발제자님은 이 3가지를 합치는 방식으로 지원 심의에 어떻게 보면은 신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제안하신 셈인데 저는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을 다 다른 취지다. 그래서 다른 섹터의 이 사업들은 우리는 이건 경험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호평가제로 모든 사람이 심사 단계 때부터 일종의 학습 과정처럼 해서 서로가 돈을 분배하고 서로가 누구의 작업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크리틱의 시간들을 길게 갖는 심사구조 섹터를 하나 넣고 이거는 이제 작업으로 청년 예술가들의 작업 중에 뛰어난 것들을 계속 이제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줌으로써 스타급에 올라가는 청년 예술가들의 작업들을 우리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분명하게 전문가 심의제도로 가되 거기서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공뽑기 방식이나 또 그분들을 심사하는 또 전문가 이거를 두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현장 경험과 이 예술 작업들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시 우리가 뭐 지금은 그러잖아요. 심사위원들 뽑을 때 대학교 졸업 이후 학사 자격 취득 후 7년, 8년 이상의 현장 경험, 석사 후 5년의 현장 경험 이런데 이 현장 경험이 다른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전문성과 그래서 아마 뭐 옥민아 선생님도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심사가 모두 다 불쾌한 건 아니고 가끔 되게 기분 좋게 끝나는 심사 자리들이 있어요. 심사 자리에서 서로 동료로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문제 제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전 되게 억울했던 게 동료 평가 제도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저는 동료가 아니다라는 규정을 받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불쾌했어요. 저는 동료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예술계 동료가 안 될 수 없고 저는 너무 작업하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예술가를 사랑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료평가제도라는 심사제도가 들어서면서 전문가라는 이제 기존의 심사단들은 동료가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그래서 되게 억울하고 슬프고 막 뭐야 이거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 동료 평가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은 인기 투표로 목표들이 변질되는 경향성들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상호 평가제가 굉장히 평등하고 좋아 보이는 모델이지만 가장 검토가 많이 필요한 저는 평가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호 심사도 또 특정 분야에서는 또 다른 전문가 심사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굉장히 폭이 좁거나 이제 뭐 제가 특정 장르를 언급하긴 그렇지만 특정 장르들 아직 이제 새롭게 출발된 지 얼마 안 된 장르들은 동료 평가라는 게 사실 되게 유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상호 평가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전문가 평가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호 평가가 좀 다 이해가 다르다 보니 이것들 현장에서 이해하는 어떤 정도나 깊이도 다 다르게 이해가 되어서 어떨 때는 이 상호 평가가 굉장히 좋은 기준으로 섭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들어맞지 않는 경우. 그래서 김정현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심사 방식의 출연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전문가 심사 제도에서 뭐 이제 동료 평가까지 오는 이러한 심사 제도가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새로운 예술 장르나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융복합, 뭐 탈경계 이런 정말 앞으로 새로운 어떤 장르에 있어서 이게 좋은 대응일지 아닐지는 더 지켜봐야 되고, 그렇지만 이 다양한 심사 제도를 하나하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정말 잘 따져서 정말 틀에 잘 들어맞는 지원 제도 혹은 지원 사업에 다양한 심사 제도를 잘 커넥팅하는 이 능력이 더 오히려 중요한 그 시대에 좀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전문가 심사 개선안에 대해서 기획균등제와 상호심사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지금 아까도 김정희 선생님이 저의 역할을 모두 해주시면서 다 이렇게 기준을 설명해 주셨죠.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혹시 더 못한 말들,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가야, 아까 김정희 선생님처럼 나 사실 동료야 이런 말처럼 혹시 정말 못다한 말이 있거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 있습니다. 네. 제가 전문가 심사제를 개선한다고 해서 아이디어라는 걸 가지고 왔지만 저는 여전히 전문가를 존중합니다. 근데 존중하는 전문가의 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진품명품이라는 곳에 나가는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시는 분께서 강연 때 하셨던 말씀 중에 너무 저건 아니다 했던 사례가 뭐가 있냐면, 나는 화장 받으면서 거울에 비친 사진만 보고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 근데 어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전문가의 상은 뭐냐면, 이게 진품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작품을 구매했던 당시에 가게를 찾아가서 이게 도장이라는 게 찍혀 있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상세한 근거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진품인지 아닌지 감별해 주시는 걸 설명하시는 모습. 저는 전문가라는 건 자기가 여직 쌓아왔던 권위와 이력에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던 학습과 이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그 순간의 결과를 그때그때 잘 보여주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지금 이런 아이디어도 나올 필요 없을 정도로 전문가 심사제는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란 생각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전문가를 자처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갖춰주시기만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개선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네, 너무 훈훈하고 멋진 말씀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미나 선생님이나 동준 선생님께서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는 소위 전문가라는 포지션으로 불려다니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 다양성 이슈를 고려하면 근본적으로는 비례할당이라고 하는 거를 제도에서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가의 그 딜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야가 정교해지고 동시에 좁아지는 측면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보니까 저는 비례할당제가 적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주영 님이 말씀해 주신 건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전문가가 매번 자기 증명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전문가가 자기 증명을 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왔던 히스토리도 자기 증명의 일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당 시점에서의 자기 증명 외에 그 사람이 쌓아왔던 히스토리라는 것도 어떤 식의 인정 체계나 구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간 어떤 사회적 경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거냐라고 하는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다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너무 공감하는 게,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심사 방식을 선택할 수 현명하게 선택해서 매칭을 잘 한다면 심사를 받고자 지원한 사람들이 일종의 서운함 혹은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험이 어떤 이런 사업의 경험이 중요한 경우와 압도적인 예술적 성취를 위한 경우의 지원 사업이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면 전문가 집단은 어디에 필요한지는 너무 명확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지원서를 뽑는 것이 저는 좀 적당하지 않고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원 사업의 목표를 정확하게 상정을 한 다음에 지원 사업의 선정 방식이 고루 배치된다면 이렇게 지원을 쓴 사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불신이 자라지 않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5명이 모여서 이 예술계 심사 제도에 대한 내용을 하긴 했지만 사실 저희가 논의한 내용이 또 다른 곳에서 이미 논의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논의가 사실 정답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자리들을 계속 마련하고 또 예술계에서 이런 공공연한 얘기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 발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라운드 더 테이블도 그러한 목적에서 설립이 되고 취지가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오셔서 예술계의 심사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토론, 예심 본심이라는 어떤 기획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눈 내용은 저희가 잘 이렇게 편집하고 잘 가다듬어서 12월 혹은 1월 중으로 영상으로 송출될 예정이에요. 같이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오늘의 시간들을 반추하거나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럼 라운드 더 테이블 예심 본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